복주머니를 닮은 금낭화. 봄은 땅 밑에서부터 꿈틀거립니다. 다람쥐가 보는 5월은 초록 세상입니다. 다람쥐의 집은 땅 속에도 나무 구멍에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잎사귀와 풀씨는 다람쥐의 밥입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은 새끼를 키우기 때문이죠. 뺨주머니에 가득히 채운 먹이, 혼자의 몫은 아닙니다. 둥지 밖에서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 다람쥐. 거꾸로도 나무를 잘 탑니다. 다람쥐 사형제의 둥지. 새끼들은 이곳에서 처음 젖을 먹고 눈을 떴습니다. 새끼들은 6주 동안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랍니다. 빛을 향해 잎사귀들이 기지개를 펴니다. 잎사귀는 나무가 양분을 만드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올해 싹을 틔운 한살배기 신갈나무. 연한 잎과 낮은 키는 그의 나이를 말해줍니다. 신갈나무 구멍에서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 딱따구리 어미는 하루 300여 마리의 벌레를 물어와야 새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참나무 주변엔 그만큼 고단백 벌레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참나무 꽃과 잎사귀를 뜯는 청설모.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무 잎사귀나 먹지 않습니다. 뭔가 골라 먹는 취향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바로 애벌레가 붙은 잎사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벌레와 잎사귀를 함께 먹는 쌈밥인 셈이죠. 청설모. 틈만 나면 몸단장을 합니다. 둥지를 드나들 때는 더 특별 관리를 합니다. 태어난 지 보름째인 새끼들. 몸무게 약 10g. 눈과 귀는 생후 3, 4주가 지나야 열립니다. 발톱과 뒷다리는 제 어미를 꼭 닮았습니다. 이웃 다람쥐네 집. 어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쉬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입에 너무 많은 먹이를 담은 것일까요? 다람쥐 어미의 휴식. 발에 땀이 나도록 뛰다 보니 세수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침을 발라 세심하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둥지를 나온 다람쥐 사형제. 노는데 열중인 새끼들은 주변을 보지 못하지요. 왕새매는 사냥꾼입니다. 나무를 타고 노는 새끼들. 한 마리가 떨어지고 맙니다. 놀라는 어미.
왕새매가 표적을 향해 갑니다. 어미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왕새매도 3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람쥐를 잡은 왕새매, 사냥꾼 어미가 주는 먹이를 보면 숲에 먹이 사슬이 보입니다. 이 갈참나무의 나이는 100살쯤 돼 보입니다. 갈참나무 잎사귀가 헬리콥터처럼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니 도토리도 매달려 있네요. 잎사귀를 떨어뜨린 범인은 누구일까요? 흔히 청설모의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톱질을 하고 있는 녀석, 도토리 거위벌레입니다. 몸 길이 1cm, 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자르기는 쉽지 않죠. 날카로운 턱과 엄청난 끈기가 가지 절단의 비법입니다. 깔끔한 톱질. 녀석은 또 다른 도토리를 찾고 있습니다. 갈참나무 가지에 붙은 쌍살벌집. 각 방에는 애벌레들이 꽉 차 있고 일벌들은 끊임없이 먹이를 물어다 나릅니다. 도토리 거위벌레가 위에서 이 가지를 자른다면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작업 개시. 쌍살 벌집이 있는 가지를 자른다면 둥지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겠죠. 다행히 쌍살 벌집의 가지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참나무는 흔히 도토리를 맺는 6종의 나무를 말합니다. 늦게까지 잎이 붙어 있어 가을 참나무란 뜻을 가진 갈참, 잎이 작고 총알 모양의 도토리를 맺는 졸참, 깍정이가 각지고 집신에 깔아 신었다는 신갈, 도토리 묵으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상수리, 그리고 굴참나무, 떡갈나무가 있죠. 긴 주둥이를 가진 이 녀석, 도토리 거위벌레와는 조금 다르죠. 밤바굼이라고 합니다. 주둥이가 훨씬 길고 족보도 약간 다릅니다. 구멍을 잘 파고 도토리에 산란하는 습성은 같습니다. 다시 도토리 거위벌레입니다. 도토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무기는 주둥입니다. 경쟁에서 이겨 차지한 도토리. 녀석은 더욱 정성을 들여 구멍을 파나갑니다. 이때가 수컷이 암컷에게 접근하기 좋겠죠. 미끄러운 도토리 위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 동안에도 암컷은 구멍 파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듬이로 세심하게 깊이를 재가며 파간 구멍의 깊이는 약 1cm. 터널이 완성되면 뒤로 돌아 산란을 합니다. 알은 일주일쯤 지나면 부화합니다. 알을 도토리 밑쪽에 낳는 것은 여기가 부드럽고 맛있는 즙이 많기 때문입니다. 산란을 마친 도토리 거위벌레, 다음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수고스러운 톱질은 도토리 속 알을 위한 어미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도토리를 먹고 자란 애벌레가 땅 속으로 쉽게 들어가도록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죠. 그런데 잎사귀만 떨어뜨리는 거위벌레도 있습니다. 잎 속에는 역시 알이 들어 있습니다. 왕거위벌레는 잎사귀 재단사로 불립니다. 녀석은 요람을 만들기 전 잎맥을 반쯤 잘라 시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잎이 부드러워지면 반쪽으로 접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알을 낳고 밑에서부터 잎을 말아 올라갑니다. 작업은 주로 암컷이 담당하고 수컷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못다한 교미를 이어갑니다. (20여 분간) 종횡무진 잎사귀를 누비고 다녀야 요람 하나가 겨우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작업은 잎사귀 절단. 알은 잎의 보호를 받고 그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잎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참나무 왕국에는 수많은 거주자들이 살아갑니다. 도토리 옆에 도달한 잎사귀. 꽃처럼 보이지만 꽃이 아닙니다. 벌레 혹으로 불리는 참나무의 기형 조직입니다. 지난 봄 참나무 새순에 혹벌이 산란을 하자 나무가 자기 보호를 위해 만든 혹이죠. 참나무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산란, 그리고 그 아래 기생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열매처럼 보이는 이것도 벌레혹입니다. 혹벌이 산란하면 조직이 급격하게 자라며 갖가지 모양의 벌레혹을 만들어냅니다. 구슬 모양의 벌레혹은 혹벌에게 안전하고 영양 공급이 끊이지 않는 요람인 셈이죠. 혹벌이 빠져나가고 나면 빈 요람은 개미 등 작은 생명의 은신처로 재활용됩니다. 수령 100년의 갈참나무. 굵은 껍질에는 100살의 나이가 패여 있습니다. 늙은 참나무의 품은 곤충들이 사랑을 나누고 목을 축이는 공간입니다. 넓적사슴벌레가 나무 틈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참나무 수액을 먹기 위해서죠. 빨대를 꽂은 청띠 신선나비. 넓적사슴벌레의 집 앞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시큼한 냄새의 수액은 나무의 상처에서 만들어집니다. 입술을 팽창시켜 목을 축이는 수액파리. 수액으로 꽉 찬 배는 금세 불룩해지죠. 낯선 손님 아무르 풍뎅이 부치도 왔네요. 참나무에서 태어난 하늘소. 수액을 먹고 힘을 길러 여행을 떠납니다. 다시 참나무에 산란하기 위해. 도토리가 익어가는 9월, 공중에서 도토리를 가져가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어치는 도토리가 익자마자 따갑니다. 도토리를 딸 때 손을 대신하는 것은 강한 불이지요. 영리한 어치, 깍정이를 먼저 떼냅니다. 저장할 때는 그냥 가져가지만 먹을 때는 즉석에서 껍질을 까죠. 목에 담는 도토리는 저장용입니다. 어치는 하루에 100여 개까지 도토리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전나무 틈새에 도토리를 숨기는 어치. 겨울 먹이가 없을 때를 대비한 준비입니다. 들풀은 꽃의 에너지를 집중하지만 나무는 모든 에너지를 열매에 투자합니다. 참나무는 이 순간 도토리의 낙하를 위해 지난 1년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어미 나무와 도토리의 이별. 도토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참나무는 한 해 동안 적게는 3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까지 도토리를 생산합니다.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전분이 풍부한 도토리. 다람쥐는 그 맛과 영양을 익히 알고 있죠. 도토리는 탐나는 열매지만 크고 무겁답니다. 다람쥐의 몸무게는 약 50g. 다람쥐 입에는 도토리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하나, 둘, 도토리를 돌려가며 껍질을 벗기는 다람쥐. 셋. 이번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 다섯, 6가지 미련이 남지만 마음이 조급합니다. 청설모도 도토리를 기다려왔습니다. 청설모는 다람쥐와 달리 운반을 위한 뺨주머니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청설모는 저장한 도토리의 70%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멀리 퍼뜨리는 숲의 일꾼 역할을 하기도 하죠. 도토리는 다람쥐와 청설모를 키우고 다람쥐와 청설모는 다시 도토리를 키웁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대부분 땅속 굴에 저장합니다. 굴은 1m쯤 들어가다 좌우 T자형으로 갈립니다. 도토리는 겨울잠을 자면서 틈틈이 먹을 다람쥐의 월동 식량입니다. 다람쥐는 굴을 드나들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굴에서 나오면 반드시 침을 발라 세수를 합니다. 수염과 코를 깨끗하게 해야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천적의 등장. 자주 들락거려 들키고 만 것일까요? 다람쥐 굴 앞에 선 고양이. 고양이는 먹잇감을 노리면 꼼짝 않고 반나절도 버팁니다. 다람쥐를 잡은 고양이. 먹이는 새끼의 몫입니다. 도토리는 다람쥐를 키우고 다람쥐는 상위 포식자를 키웁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 참나무과에 밤도 익어갑니다. 도토리를 따먹던 어치가 이번에는 밤을 노립니다. 밤송이 가시밭길을 헤쳐나오는 녀석은 밤바구미. 긴 주둥이는 도토리보다 큰 밤까지 파고들도록 적응한 결과입니다. 밤 위를 헤집고 다니는 것은 산란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주둥이를 드릴 삼아 구멍을 팝니다. 원하는 깊이는 약 1.2cm. 더듬이로 치수를 재가며 작업을 하죠. 구멍을 파다 미끄러지면 밤바구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둥이가 너무 길어 발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산란관의 길입니다. 배에서 주둥이만큼 긴 산란관이 나옵니다. 밤 아래 중앙에 산란하기 위한 주둥이와 산란관의 놀라운 설계입니다. 청설모가 밤송이 냄새를 맡습니다. 잘 익었는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한 번 코를 갖다 대면 금방 알아내죠. 나뭇가지를 넘나들며 밤송이를 살피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모양입니다. 벌레가 먹었거나 썩은 밤은 거절입니다. 밤 알을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20여 분 거꾸로 매달려 작업한 끝에 겨우 밤알 하나를 얻어갑니다. 밤알을 꺼내는 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밤송이를 통째로 뜯어내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밤송이 뜯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시가 입에 박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밤알 빼먹기보다는 조금 수월한가 봅니다. 청설모도 밤가시를 다룰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슬며시 밤송이를 붙잡고 밤알을 빼냅니다. 나무를 넘나드는 점프와 질주. 고개에 가까운 청설모의 나무 타기는 열매를 따먹기 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밤은 씨앗을 지키기 위해 가시와 껍질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나무의 각별한 배려 속에 키워진 밤 열매의 여정도 순탄치 않아 보이네요. 밤이 떨어지면 숲속 동물들이 바빠집니다. 밤송이를 주운 청설모. 하지만 떨어진 밤도 빼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설모가 뛰는 것은 저장 장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밤을 흙 속에 묻어넣고 발로 토닥거려줍니다. 다른 청설모가 못 찾도록 숨기고 겨우내 열매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밤을 훔쳐먹을 생각이죠. 예민한 후각으로 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떨어지면 이렇게 먹이를 숨기고 훔치는 풍경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밤송이를 뒤집는 곤줄박이. 꿈틀대는 밤바구미 애벌레를 잡기 위해 왔습니다. 곤줄박이에게 밤바구미 애벌레는 가을 특식. 밤송이에는 나방 애벌레도 많습니다. 실을 뽑아 밤송이 안에 은신처를 만들고 밤에 과육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모두 새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먹잇감이죠. 다람쥐는 제 힘으로 나무에 매달린 밤송이를 따기엔 역부족입니다. 대부분 청설모의 덕을 보죠. 머리통만한 밤. 땅에 떨어진 밤은 다람쥐에게 횡재입니다. 밤 껍질을 까고 저장하는 것은 껍질 속에 숨어있는 애벌레들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다람쥐의 뺨 주머니에는 밤이 3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기 전 지방을 비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많이 저장해야 굶어 죽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해발 1915m의 지리산. 이곳엔 반달 가슴곰이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은 봄엔 산나물, 여름엔 머루와 다래, 가을엔 도토리를 주로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 생태계 정점에 있는 반달 가슴곰. 계절에 따라 이동 거리도 달라집니다. 여름엔 먹이가 부족해 하루 10km 정도 이동하고 가을엔 열매가 풍부한 곳에 오래 머무는 습성이 있죠. 반달 가슴곰을 무선 추적하는 종보건기술원의 조사팀. 추적 중에 반달 가슴곰이 머물렀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조리대를 엮어 만든 탱이라고 불리는 반달 가슴곰의 잠자리. 여기 지금 27번 개체가 쉬었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오늘 하루 있었던 게 아니고 한 며칠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자리 주변을 살피는 조사팀. 곰의 배설물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먹고 오렌지색 똥을 싼 것일까요? 반달 가슴곰의 흔적을 쫓아가자 감밭이 나왔습니다. 반달 가슴곰이 감나무를 타고 올라간 흔적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 정상부에 지금 감 달려있는 부분까지 발톱은 계속 지금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정상에 있는 감을 먹기 위해서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감나무에 남겨진 곰의 발톱 자국. 폭이 11cm인 어미의 것과 폭이 좁은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폭이 좀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폭이 한 7cm 정도 되거든요. 폭이 좀 적은 걸 봐서는 아마 석기 개체가 여기는 올라간 발톱인 것 같습니다. 주변엔 감을 먹은 곰의 흔적도 남겨져 있습니다. 지하 폭으로 봐가지고 큰 성체가 아니라 새끼 개체가 아마 이 감을 섭식하면서 난 자국이거든요. 반달 가슴곰은 왜 감을 찾아 산 밑으로 내려온 것일까요? 지리산에는 도토리의 결실량을 조사하는 트랩이 2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의 행동과 도토리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곰이 감밭에 온 것은 도토리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올해는 도토리 흉년입니다. 잦은 태풍으로 도토리가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참나무류 열매를 많이 섭취하느냐 적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겨울철 동면 시기가 좌우되고 행동 특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도토리가 풍년일 때는 곰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가 보름에서 한 달까지 늦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분한 먹이 섭취로 활동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곰은 가을에 정신없이 먹어 지방을 비축해야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도토리나 밤과 같은 견과류나 달에 머루와 같은 장과류, 그 밖에 이제 다른 자연식 먹이가 굉장히 많은데 먹이를 굉장히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겨울철 이제 동면 활동에 성공적으로 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멧돼지의 행동권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반달 가슴곰과 먹이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도토리와 밤 등 가을 열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도토리라는 이름도 돼지가 먹는 밤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후각으로 경계를 하는 새끼 멧돼지들. 주변엔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이제 갓 몸의 줄무늬를 벗은 새끼들. 올해 태어난 녀석들입니다. 새끼는 모두 7마리. 우두머리의 뒤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먹이를 찾습니다. 주둥이로 땅바닥을 훑어가면서 먹이를 찾는 멧돼지 가족. 낙엽 밑엔 도토리 등 가을 열매들이 숨어 있습니다. 산 기슭에서 멧돼지의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밤밭하고 이 숲하고 경계 부근에서 지금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선 추적기를 단 멧돼지는 곧바로 도망가고 근처 밤밭에서 다른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몸무게 130kg이 넘는 육중한 몸. 밤은 멧돼지에게 커다란 유혹입니다.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왼쪽으로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흔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 밤을 으깨 먹고 껍질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버려놓은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을 도토리입니다. 그만큼 가을 도토리의 결실량에 따라서 그 겨울을 야생동물이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 부분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 결실량이 적어서 좀 야생동물의 어떤 우리 겨울 나기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을 산에서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열매와 버섯 등이 많기 때문이죠. 도토리의 가장 큰 천적은 누구일까요? 인간입니다. 흉년이어서 얼마 되지 않는 도토리를 사람들이 다 주워갑니다. 구규림 등에서 허가 없이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겨울나기를 위한 소중한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도토리가 무분별하게 포대기와 가방에 실려갑니다. 진짜. 숲속 열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도토리 묵을 만들기 위해 산에서 가져온 도토리. 도토리 묵 한 접시는 다람쥐의 한 달 식량입니다. 야생 동물의 겨울나기는 추위와 굶주림과의 싸움입니다. 자연의 먹이가 부족할 때 야생은 인간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멧돼지 무리가 내려옵니다. 지난해 태어난 2살 배기들. 몸무게는 약 70kg 정도 돼 보입니다. 멧돼지는 코가 단단해 불도저 역할을 합니다. 주둥이로 땅을 헤집는 것은 흙 속의 지렁이 등을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포로 밀어내 만들어진 고랑의 길이는 15m가 넘습니다. 흙을 파고 들어누운 멧돼지. 멧돼지의 진흙 목욕입니다. 진흙 목욕은 털에 붙은 기생충을 없애고 몸을 식히는 기능을 하죠. 인간이 생산하는 가장 많은 열매는 쌀입니다. 논에 들어간 4마리의 멧돼지, 나락을 통째로 훑어먹습니다. 멧돼지가 들어오면 소학전 벼들이 쓰러지고 논이 쑥대밭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멧돼지의 짓밟힌 논, 이것은 곧바로 인간과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멧돼지가 농가에 내려오는 것은 산의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도토리 약탈은 야생 동물의 농가 약탈로 이어지고 비극은 악순환됩니다. 숲이 아닌 인간의 길 위에서도 도토리 쟁탈전은 벌어집니다. 떼구르 구르는 도토리, 어디로 향해 갈까요? 도토리가 가는 길의 끝에서 야생과 인간은 다시 충돌합니다. 다람쥐와 청설모는 로드킬을 가장 많이 당하는 동물입니다. 도토리를 얻기 위한 마지막 여정은 길 위의 죽음입니다. 열매의 계절이 끝나갑니다. 동고비는 주워온 잣씨앗을 땅에 저장합니다. 짱구 개미도 저장의 달인입니다. 저장성이 좋은 씨앗은 부스러기라도 기필코 옮겨갑니다. 집단의 힘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짱구 개미. 작은 부스러기들은 지하 3m의 굴로 옮겨져 그들의 왕국을 지탱하는 굴량미가 될 것입니다. 다람쥐가 찾는 것은 청설모가 숨겨놓은 도토리입니다. 첫 겨울을 맞는 새끼 다람쥐들의 생존율은 50% 이하입니다. 겨울을 온전히 넘기느냐 마느냐는 얼마나 도토리를 많이 저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를 청설모가 빼갑니다. 훔친 도토리를 다시 저장하는 청설모. 야생의 도토리 쟁탈전은 숲을 건강하게 하고 자연의 자원을 조화롭게 배분합니다. 다람쥐가 낙엽을 입에 한가득 채웠습니다. 추위와 싸우는 다람쥐의 전략은 먹이 저장, 털갈이, 그리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낙엽 더미는 다람쥐 굴에 따뜻한 이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울 준비가 끝나갑니다. 낙엽을 덮고 겨울잠에 빠져든 다람쥐. 다람쥐가 저장한 도토리는 내년 봄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울까요?